일단 그 서울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잘났어요. 네,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3년 전에 취임했던 그 사람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네. 이게 정상회담이야? 또는 정상들 간의 차담 또는 만남이야 싶을 정도로 전문성도 안 느껴지고 서로 간의 국격을 예우하거나 배려하는 모습도 안 보여졌던 네. 그 전에 그 사람과의 비교했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제자리로 찾아가는구나,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돼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오신 분입니다. 지난해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요. MG 정치인이라고 많이 불리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서구병 모경정입니다. 제가 MG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아직 35이고요. 35. 1989년생입니다. 혹시 그 동년배 의원 계신가요? 국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젊으신 의원님이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님, 네. 그리고 용해인 의원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례의원으로 다시 그 원내 입성하신 손솔 의원님 정도 네.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아, 거의 뭐 동년배라고 봐도 되잖아요. 동갑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또. 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정치 어떤 젊음을 부각시키면서 패기로 하고 계시다. 원래 이제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네.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나이가 젊다라는 그것은 아직 없지만 네.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패기, 네. 그다음에 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현 시대의 현 세대의 그 눈, 그거를 열심히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임위 활동 같은 데서도 그렇게 보여서 저는 좋더라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행안위하고 운영위 그리고 연금개혁 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시네요. 그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존의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잘 해오셨지만 젊은 정치인 또는 이제 초선이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는 잣대가 생각보다 많이 엄격하거든요. 젊은 정치인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그렇죠. 기대도 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기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으로 채용이 된 게 그때 청년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대통령과 인연이 계속돼 왔습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뭐 직접 실무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스킨십을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신데 맞습니까? 일단 청년 비서관이란 자리가 처음 생긴 거고 자리도 자리지만 그걸 뽑는 방식 자체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파격적이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동안의 정치에 흔히 말하는 줄, 연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서류 한 장,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공개 오디션을 통한 그 능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자리, 거기에 대한 평가는 민간 평가단을 통해 가지고 도지사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400만 명이나 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을 나름 담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 또는 인사 철학이 드러난다고 봐요. 상당히 그 절차도 그렇고 아예 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신선했어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 당시 지사의 마음을 산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공개 오디션을 할 때 네. 이재명 당시 지사님의 이런 업적, 네. 이렇게 지사 시절에 잘 하는 부분을 나도 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부였네요. 그러니까 아부는 아니고 좋은 사례를 네. 소개했던 게 주요했던 거라고 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지금 제가 이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으니까 청년들의 이야기, 제 이야기, 제 친구의 이야기, 제 동생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담아냈고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물, 대안을 나름 잘 정리했더니 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어떤 참신함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패기 같은 것을 높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인연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G7 정상회담 보셨죠, 회의? 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서울공항에서 그
항공기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네, 새벽에 어제 이제 돌아오셨죠? 네.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3년 전에 취임했던 그 사람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네.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자분들, 언론을 상대하는 기내에서의 모습만 봐도 내가 너네를 데리고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대표성을 띈 언론인,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동료 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네.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제스처, 그리고 사진상이긴 하지만 사진과 영상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상들과의 그 감정적 그리고 정책적 교류하는 모습까지도 그전에는 이게 정상회담이야? 또는 정상들 간의 차담 또는 만남이야 싶을 정도로 전문성도 안 느껴지고 서로 간의 국격을 예우하거나 배려하는 모습도 안 보여졌던 네. 그 전에 그 사람과의 비교했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제자리로 찾아가는구나,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그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전 정권에서 배제당했던 언론사의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아무튼 행보 자체가 시작부터 파격적이긴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9개 정상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9개 정상과의 회담. 이제 몇 개국인지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한 개의 나라를 만나도 얼마만큼의 그런 그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대통령의 행보,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로서 움직이는 이 행보 자체가 자동차로 치면 1단, 변속기, 기어 1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정상회담이 네, 그럼요. 1단을 넣어서 달렸다. 기어 1단을 넣으면 속도는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출발 시점에 큰 힘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이 9개국 정상을 만났는데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일단 대통령, 국가로서 만나서 그 하나의 1단 기어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표현이신데요. 그 힘을 받아서 이제 뭐 각 실무진 또는 민간 기업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어느 채널로든 간에 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루트가 열릴 거고 그동안에 손실되었던 채널 자체도 많이 복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변속기가 고장나서 아예 출발도 못했던 자동차가 이번에는 1단으로 소통의 어떤 장을 마련했잖아요. 직접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항상 표방하셨잖아요. 네. 그 첫 발걸음을 뗐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지난 정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쪽에 있는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이 우려의 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네.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와의 이 만남에서 특히 상석까지 양보하면서 그럼요. 네. 서로 얼마나 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인상적이었어요. 상석을 배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네. 저는 누구는 뭐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결국 결과물로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에 멈추지 않겠다. 다만 그전에 있던 그 사람은 그전에 있던 역사를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과거에 있던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좀 더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맺어가겠다. 이런 모습에서 진짜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겠다. 뭐 이게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다. 사실상 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이걸 강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겠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을 그동안 가깝지만 먼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흔히 말해 그 전 정권에서 셔틀 외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그리고 자꾸 전 정권과 비교가 되네요. 네, 그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빈 잔에 뭐 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빈 잔에 반 채웠는데 저쪽에서 그 잔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가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음. 동등하게 내 잔과 너의 잔을 동등하게 교환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저쪽 잔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는 네. 실리 외교가 벌어졌고, 이건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개 국가, 뭐 호주나 남아공이나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브라질, 어느 한 군데 빼놓을 수 없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혼자 독야청청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나라가 아니라 네네.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일어설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 나토 때 뭐 될 것이라고 보신가요? 어떤가요? 빠르면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조금 늦어도 9월 유엔 총회 때는 가능할 거라 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G7이 끝나면 워싱턴 DC로 가셔서 회담을 하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을 스스로 했고요. 네. 실제 이제 조언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 그래요. 이게 외교라는 것은 결국 쌍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렇죠. 해도 네. 저쪽 나라의 사정 자체가 워낙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아쉽긴 하지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이 정상 외교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서 가장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둘러서 뭔가를 했다가 낭패를 본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요. 더욱더 치밀하게, 네네. 그리고 좀 더 흔히 말하는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게 밑작업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더 생겼다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9개 정상들과 아까 말씀하신 1단이라고 하는 기여회를 놓고 지금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하지만 회복됐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린 어떤 정상회의였거든요. 거기에만 무게를 둬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 외교, 특히 이제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보통 대부분 그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 얼마나 각 국가마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겪어 나서 정상이 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 얼마나 큰 고초와 정치적인 탄압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고 탄생한 대통령인지를 당연히 다른 국가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또 그 사람들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더 잘 알 것입니다. 모든 화면들이 인상적이었지만 방송 카메라, 사진 카메라에 그 찍힌 장면들이요.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이렇게 어깨에 손 네. 올리면서 그 소년공의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공유하는 장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룰라 대통령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역경이 있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대통령. 네. 이 스토리라는 게 뭐 정말 불패의 신화, 그다음에 뭐 자수성가의 신화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일반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녹여낸 정치인이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가난해서 본인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학교도 못 가고 공장으로 가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통해서 법대를 들어가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판검사의 길이 아니라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스펙트럼의 그런 계층 또는 그룹, 여기에 대한 인생을 다 녹여낸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룰라 대통령도 되게 흥미로웠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 찍힌 것을 보면.